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 이후에도 관세를 더 올린 장면이 왜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몰락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적인 위상 추락, 더 나아가 미국 일극 체제의 균열로 이어질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황은 간단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이 관세권 남용의 제동을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다른 권한을 동원해서 전 세계 관세 10%를 15%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자, 핵심은 관세율 자체보다도 법원이 멈춰 세운 뒤에도 우회로로 지금 밀어붙였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방식이 왜 위험한가? 첫 번째, 트럼프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직접 흔들기 때문이고, 두 번째, 미국이 전 세계에 제공해온 예측 가능성이라는 자산을 급속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맞물리면 미국의 일극 체제는 힘이 약해져서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신뢰 비용이 폭증하면서 이제 미국 자체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 이후 우회 관세가 주는 국내 정치 신호를 보겠습니다. 법제도와 충돌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관세는 무역 정책이지만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 관세의 정당성은 늘 대통령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라는 권한 문제와 붙어 다닙니다.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건 다음 대통령이 다른 법으로 더 올리겠다라고 나오면 어떤 메시지가 생기는가? 대통령 지지층에게는 끝까지 간다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결정하는 다수에게는, 특히 생활비에게 민감한 계층에게는 정책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폭주한다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관세 올리면 미국의 물가도 오릅니다. 미국이 뭐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일반 국민들,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에 민감한 계층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이미지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책이 절차 충돌로 소비되면 행정부는 이후에 남은 임기 내내 정책 성과가 아니라 소송, 환급, 의회와의 충돌 문제를 처리하느라 정치적 자본을 소진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정권은 집권이 아니라 방어 모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라고 했어요. 정책의 완성이 아니라 정치 폭탄의 기폭장치라 하겠습니다. 무역법 122조의 특징은 한마디로 시한부입니다. 즉 15% 관세는 안정된 새 질서가 아니라 연장 여부가 정치 쟁점으로 폭발하는 임시 조치에 가까운 것이죠. 시한부 관세는 곧장 의회를 끌어들입니다. 연장 확대, 품목 전환 이런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관세는 여름을 지나서 중간 선거 시기 11월 아니겠습니까? 전국 한복판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화당 의원들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트럼프를 따라가면 물가, 생활비가 올라가지고 힘들다. 이런 비난 공세를 마주하게 됩니다. 트럼프를 만약에 견제하게 된다면 당내 분열이 표면화됩니다. 그래서 당 지지층으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텃밭에서도 흔들린다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트럼프의 영향력은 급속히 레임덕 형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텍사스나 마이애미 같은 상징적인 지역에서의 변동은 그것이 전국 확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들에게 위험 경보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경보에 가장 먼저 반응하게 돼 있고요. 정치적 몰락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변수,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 플러스 관세, 가장 단순한 선거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미국이 갈취당해왔다 라는 프레임으로 밀어붙일수록 선거에서 민주당은 훨씬 단순한 프레임을 쓰게 돼 있습니다. 당신 장바구니 값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예전에
클린턴이 부시를 이겼을 때 그 구호가 뭐였습니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프레임으로 선거 구호가 정해지면 그 당이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체감하는 것은 단순해요. 물가가 올랐는데요. 오르는 메커니즘은 복잡해도 올랐잖아요. 현실이 그러한데요. 가계가 이미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시기에 관세 인상은 생활비 불안을 증폭시키기 쉽습니다. 그게 바로 중간선거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생활비는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더 올린다는 장면이 겹치면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통제 상실의 인상이 굳어집니다. 또 트럼프가 올렸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권은 여기서부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지율이 흔들리면 더 강한 조치를 내놓을 겁니다. 더 강한 조치는 그러나 더 큰 반발과 더 큰 불확실성을 만들고요. 불확실성은 물가, 투자, 고용의 부담으로 돌아와서 다시 지지율을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보통 정권을 빠르게 악화시키지요. 약화시킵니다. 조기 몰락은 거대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선거, 경제, 제도의 충돌, 이것들이 누적됨으로써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국제 질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이나 GDP만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규칙은 유지된다는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동맹이든 무역이든 금융이든 상대가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제동 이후에도 관세를 우회해서 끌어올리면 동맹국과 파트너가 얻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국과의 합의는 선거와 권력 투쟁에 따라서 언제든 변한다, 바뀐다. 여기서부터 각국은 반미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로 움직입니다. 미국 시장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자라면서 무역 투자를 다변화하겠죠.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을 쏠리지 않게 하려 할 것입니다. 달러, 미국 금융 제재에 대한 노출을 분산시키는 결제의 다변화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미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불안정해졌다고 판단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의 대외 위상에 치명적입니다. 호감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입니다. 경제에서는. 그런데 그 자산이 손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동맹도 파트너십도 계약도 전부 더 비싸지고 더 짧아집니다. 자, 이렇게 일극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 미국이 몰락한다는 것은 아니죠. 더 현실적인 경로는 이렇습니다. 미국 내부의 제도 충돌이 잦아지고 정책이 장기 계획이 아니라 단기 압박 도구가 되며 동맹국들이 보험을 들기 시작하고 그 보험이 쌓여서 대체 네트워크가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 미국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15% 관세 인상은 이 경로에 기름을 붓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도 우회로로 관세를 더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미국 정책은 제도적 안정이 아니라 정치적 힘겨루기, 아니 트럼프의 꼴리는 대로에 좌우된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미국의 위상은 강대국이어도 중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심이란 힘만이 아니라 신뢰와 규칙의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15% 인상은 관세 인상은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대법원, 의회, 물가, 선거를 한꺼번에 자극해서 트럼프의 조기 레임덕과 정치적 몰락을 앞당길 수 있고 대외적으로 미국 약속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려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미국밖에 대안을 키우게 만들며 그 누적이 결국 미국 일극 체제를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돌이키기 어렵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요. 미국은 몰락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2번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한 번 했다가 이제 말하자면 정권을 바이든한테 넘겼다가 다시 권력을 쥐었는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3년 남았어요.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 못합니다. 글쎄 미국은 망하겠죠. 미국은 그런 트럼프를 그대로 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체제의 몰락, 미국민들이 해야만 미국의 영향력은 유지될 것입니다. 미국의 앞날이 그래서 흥미진진합니다. 트럼프의 이런 지난 주말 동안의 소동, 이제 한 8분 뒤에 한국 주식시장이 열리는데요. 제가 좀 예측해 볼까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늘 6,000선이 넘을지도 모르겠다. 이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